판사봉이 3번 땅, 땅, 땅 울렸습니다. 피고 김하늘은 원고 김준호에게 2천만 원과 연 5%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법정은 숨조차 삼키기 어려울 만큼 조용했지만 두 사람의 심장은 폭풍처럼 소용돌이 치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돈이 이제는 판결문 첫 줄에 빚이라 쓰여 있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돈이 어떻게 사람을 파괴하는지, 그리고 법이 그 폐허 위에서 어떤 잣대를 들이대는지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2019년 늦봄, 서울 한복판 작은 카페, 달빛 창가, 커피향 사이로 들려오는 기타 선율에 두 사람의 첫 대회가 놓였습니다. 강의를 듣다가 마음이 울렸어요. 제가 학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유, 가찬이세요. 선생님이 환자들에게 주시는 위로가 저에게 더 큰 수업일 텐데요. 탁자 위엔 어느새 3장 커피잔, 소로와 푸크, 사르트르와 보부아르까지 책 이야기가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첫 번째는 호기심, 두 번째는 설렘, 세 번째는 확신, 그리고 네 번째는 때론 나락. 두 사람은 속도계를 잃어버린 자전거처럼 내리막길을 달렸습니다. 2020년 한겨울, 병원 창문 밖엔 눈이 소리 없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곧 정식으로 정리돼요. 정말이에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거짓말만 하지 않는다면 전 기다릴 수 있어요. 하지만 곧이라는 단어만큼 모호한 시제도 없었습니다. 그날이요, 곧은 끝내 오지 않는 기차처럼 멈춰섰습니다. 2023년 5월, 빗소리가 유난히 컸던 새벽 2시, 휴대폰 화면에 하늘 선생님 4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준호 씨, 미안해요. 공사비가 막혀서 당장 2천만 원만 있으면 돼요. 왜 하필 지금? 알겠어요. 최대한 빨리 알아볼게요. 괜찮으신 거죠? 새벽 2시에 전화는 대개 이별, 사고 혹은 돈입니다. 준호는 이것을 사랑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우리 둘 다 편안하고 쓰는 거예요. 선생님께도 안전장치가 되니까요. 고마워요. 반드시 갚을게요. 볼펜이 종이를 가르는 사각사각 소리는 두 사람의 미래를 가르는 메스였습니다. 차용금 2천만 원, 변제 기일 2024년 10월 30일, 이자 연 5%, 채무자 김하늘, 서명. 사랑은 말로 하긴 했지만 돈은 잉크로 새겨졌습니다. 그로부터 반년 뒤 준호의 눈앞에 뜬 한 줄 텍스트가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배우자 정이현, 혼인관계 증명서 연락 결과였습니다. 아직 이혼 안 하셨네요? 왜 거짓말하신 거예요? 정말 절차가 길었어요. 곧 끝나려 했는데 미안해요. 돈은 꼭 갚을게요. 거짓이 없는 배신은 없습니다. 그날 카페 달빛 창가 2층에서 둘은 서로의 눈동자 속에 깊이 박힌 금이 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춘풍이 부는 2024년 4월, 준호는 우체국 창구에 서서 등기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 수신인 서울 남부지방법원, 청구 원인, 금전 대여, 청구 금액 2천만 원, 지연 손해금, 증거,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통화 녹취록. 불법 원인 구매로 맞설 수밖에 없었어요. 차용증이 있어서 사랑의 대가로 준 돈이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변호사가 얘기하길, 핵심은 불륜 유지 대가라는 점입니다. 원고가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을 꺾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전쟁은 이제 법조문을 들고 법정으로 옮겨졌습니다. 피고는 차용증을 작성해 2천만 원을 차용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기혼임을 몰랐습니다. 불법 원인급여 요건은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연애 감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돈은 관계 증명 유지를 위한 대가였습니다. 재판장이 말하길, 원고, 피고의 혼인 사실은 언제 알았습니까? 2023년 2월, 11월 2일 혼인관계 증명서를 확인하고 알았습니다. 피고, 이혼 진행 사실을 입증할 서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은 늘 잔인합니다. 서류는 기억보다 오래 남고 스크린샷은 말보다 솔직합니다. 스크린샷은 울지 않지만 피고는 울렸습니다. 피고 김하늘은 원고 김재훈에게 금 2천만 원 및 2024년 11월 1일부터 완전일까지 연 5%의 지원 손실금을 지급하라. 피고의 항소는 기각한다. 법은 때로 냉혹합니다. 그러나 이 냉혹함이야말로 공정함을 담보합니다. 하늘에게 2천만 원은 이제 받을 돈이 아닌 갚아야 할 빚이 되었습니다. 숫자는 같아도 방향이 바뀌면 인생이 뒤집힙니다. 문화센터 강사, 의사상대 소송. 이 제목은 인터넷 헤드라인 아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역시 돈을 빌려줄 땐 차용증 필수,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더니. 이런 댓글은 감정의 돌멩이지만 피고석에서는 댓글러가 아닌 당사자입니다. 돈을 받았다고 끝난 건 아니에요. 제 안에 신뢰가 사라졌으니까요. 앞으로는 마음이든 돈이든 가볍게 주지 않으려 합니다. 돈을 준다고 다 끝나는 건 아니죠. 이혼은 결국 성사됐지만 김하늘이 얻은 건 자유가 아니라 빈자리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법조문은 한 입 크기로 먹어보겠습니까? 첫 번째, 불법 원인급여, 불법 급부를 받지 못한다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양쪽이 모두 그 불법을 인지해야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기혼 사실을 몰랐으므로 조건 미충족. 두 번째, 금전 소비 대차 계약. 차용증은 계약서입니다. 달콤한 메모가 아니라 법적 폭탄이에요. 팁을 알려드리면요. 첫 번째로 계좌 이체 시 대여 차용증 메모를 남기세요. 두 번째로는요. 카톡으로 변제를 다시 확인하세요. 세 번째는요. 현금이라면 반드시 영수증을 만드세요. 연애든 우정이든 서류는 불신의 벽이 아니라 관계를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사랑은 때때로 계산을 거부하지만 돈은 끝까지 계산을 요구합니다. 2천만 원이라는 숫자보다 무거운 것은 그 돈에 실린 믿음과 배신의 무게였습니다. 차용증 한 장이 사랑을 확증해 주지 못했듯 사랑 한마디가 차용증을 지워주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된 뒤 혹시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고마움을 전하기 전에 혹은 따뜻한 마음을 내어주기 전에 작은 서류 한 장으로 서로를 보호하는 법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피고인 박서린,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재판장이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반청석 맨 앞줄에서 20살의 딸 정하늘이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3달 전 그녀는 아빠가 숨이 멎었어요 라고 119에 절규했죠. 그 외침이 어떻게 보험금 8억 살인사건으로 뒤바뀌었는지 이제부터 판결문 속 숨겨진 72시간의 진실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사연의 시작은 겉보기에 아주 평범한 가족입니다. 경기도 남천시에 사는 중소기업 대표 정태성 55세, 재혼한 아내 박서린 48세, 그리고 전처 소생의 딸 정하늘. 세 사람은 매주 금요일이면 거실에서 보드게임을 하며 웃었고 이웃들은 참 화목한 집이라며 부러워했습니다. 그 평온이 깨진 건 4월 18일 금요일 밤 10시 12분. 하늘은 방에서 과제 중이었고 아빠 태성은 1층 서재에서 서린이 타준 수면 유자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10시 27분 천둥 같은 갱음이 들렸습니다.
서재 바닥에 쓰러진 아빠, 그리고 곧이어 들려온 서린의 침착한 한마디. 하늘아, 하늘아, 119 불러. 나는 보험사에 알려야 해. 딸 하늘이 원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왜 아빠가 갑자기 쓰러졌는지 알고 싶어요. 아빠를 떠나보이기까지 단 11일. 부검 결과 부정맥으로 인한 급성 심정지, 외인성 독극물 반응 없음. 하지만 장례 이틀 뒤 하늘은 아빠의 휴대폰에서 보험금 수령 지연 시 위약금이라는 메모를 발견합니다. 보험금? 위약금? 게다가 보험금 수익자는 모두 계모 서린. 하늘의 의심이 시작된 순간입니다. 20살 대학 새내기가 혼자 보험약관을 뒤져야 했습니다. 하늘은 평소 사이가 좋던 담임교사에게 도움을 청했고 교사는 익명재배 형식으로 경찰에 문의합니다. 그러나 사건은 이미 자연사로 종결된 터 경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늘의 휴대폰으로 알 수 없는 문자 한 통이 도착합니다. 너까지 파면 다친다. 아빠처럼. 발신인은 표현되지 않았고 그날 밤 하늘은 처음으로 계모의 눈빛이 낯설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교사의 조언으로 하늘은 국과수에 재검시료 보존 요청을 넣고 아빠의 스마트워치 심박 데이터, 집 CCTV 백업 파일,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 봉투까지 모았습니다. 서리는 얘가 충격으로 정신이 나갔다. 이웃들에게 눈물을 흘렸지만 밤마다 몰래 PC를 켜고 주식 계좌를 정리했습니다. 그 금액 3억 7천만 원. 사채이자 상환액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결정적 단서는 5월 6일에 나옵니다. 스마트워치 서버에 남아있던 체온 로그 사이에 심박이 급락하기 8분 전 체온이 급상승한 흔적, 그리고 LQX78이라는 약물이 미량 검출됐다는 국과수 보고서. LQX78, 시중에 없는 실험용 향부정맥제. 누군가가 캡슐을 분해해 차에 타지 않았다면 검출될 수 없는 물질. 경찰은 곧장 서린을 피의자로 입건합니다. 수사가 진행되자 서린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나도 피해자예요. 남편이 죽고 사채까지 떠났다고요. 하지만 그녀의 휴대폰에서 삽제업자 오 대표와 나눈 메시지가 복구가 됩니다. 약 확실해? 흔적 안 남지? 사식하시면 체내 분해 보험금만 들어오면 목 드릴게요. 정하늘은 검찰 조사실 복도에서 그 대화를 기록한 A4 서류를 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실을 얻기 위해 딸은 아버지의 죽음, 계모의 배신, 그리고 가족이라는 말을 스스로 찢어야 했습니다. 2025년 1월 14일 1심 선고. 재판부는 박서린에게 무기징역, 공범 오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직후 서린은 두 손으로 법정 난간을 부여잡고 외쳤습니다. 하늘아, 엄마 믿지? 엄마가 왜 그랬겠니? 한올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엄마였던 적이 없어요. 그로부터 3달 뒤 하늘은 아버지 사진을 들고 대학 강당 무대에 섰습니다. 전공은 법학으로 바꿨고 장학금 수여식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은 아무도 대신 찾아주지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 스스로의 손으로 지킬 겁니다. 서재 벽시계는 여전히 10시 27분에 멈췄습니다. 그 시간은 가족이 무너진 시각이기도 진실을 향한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시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평범해 보이는 삶과 감춰진 욕망의 간극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묻혀버리는 의심이 아니라 사랑이기에 더더욱 물어야 하는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판사는 조용히 입술을 열었다. 피고 박소연은 원고 윤정희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한다. 지연 손해금은 2025년 2월 1일부터 모든 갚는날까지 연 12%. 그 순간 14살 준호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고 9살 세리는 눈을 질끈 감았다. 윤정희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아이를 끌어안았다. 남편 조용호는 난생 처음 보는 얼굴로 벽시계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누구도 말이 없었다. 단 한 줄의 판결이 6해 동안 이어진 불륜과 용서 그리고 배신을 끝냈다. 이제부터 그 한 줄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기록을 당신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윤정이는 대형마트 문화센터에서 실버 요가를 가리킨다. 환하게 웃는 얼굴 덕분에 수강생들은 햇살 선생님이라 부른다. 하지만 퇴근 후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그녀는 늘 불안을 삼켰다. 남편이 오늘은 집에 있을까? 또 회식이라고 둘러댈까? 조영우, 중견기업 영업팀장. 사람 홀리는 재주로 친화력 만렙이라 불린다. 말투는 다정했고 행동은 빨랐다. 문제는 그 다정함이 아내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었다. 2019년 9월 17일 홍대 골목의 한 카페. 조영우는 대학 후배 박수연을 12년 만에 다시 만났다. 커피 2잔, 케이크 1조각, 그리고 짧은 잘 지냈어? 라는 인사. 카드 영수증엔 12,800원이 찍혔다. 그 영수증이 훗날 법원에 제출될 첫 번째 증거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두 사람은 서로 SNS를 팔로우했다. 좋아요가 쌓일수록 윤정이의 불안도 함께 쌓였다. 2020년 봄, 도시는 멈췄지만 채팅창만은 활활 타올랐다. 박소연은 말했다. 오빠, 아무한테도 말 못했는데 나 혼자 너무 힘들어. 조영우는 새벽 2시 거실 조명만 켜놓은 채 휴대폰을 붙들고 속삭였다. 괜찮아, 난 네 편이야. 2달 뒤 그냥 친구라는 변명은 널 사랑해라는 고백으로 바뀌었다. 2021년 2월 3일 새벽 2시 10분 윤정이는 거실 시계를 바라보며 휴대폰 메모장에 적었다. 오늘도 남편은 귀가하지 않았다. 접대 중이라기엔 너무 길다. 메모장은 곧 탐정사무실의 계약서로 이어졌다. 잔액 470만 원. 그녀의 남은 저축 전부였다. 호텔 체크인 기록, GPS 로그가 압축돼 있었다. 2023년 8월 4일 민정조정실 윤정이는 3천만 원을 청구했지만 2천만 원에 합의했다. 조영우는 끄덕이며 말했다. 다신 안 그럴 거야. 박소연은 고개를 숙여 눈물을 훔쳤다. 사건은 그렇게 막을 내리는 듯했다. 그러나 분류는 엔딩 크레딧 뒤에 다시 시작된다. 2024년 3월 조영우는 옷가방을 챙겨 집을 나갔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는 그렇게 말했다. 그의 여름 별거 중이었던 가족은 아이들 졸업 기념으로 놀이공원에 갔다. 열차를 타기 전 직원이 찍어준 가족 사진, 5명의 웃음, 셔터 소리 한 번. 윤정이는 그 사진을 휴대폰에 저장했다. 그 사진 한 장이 판사의 마음을 움직일 줄은 아무도 몰랐다. 2024년 12월 강릉 겨울바다. 박소연은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속삭였다. 올해는 함께 보내자. 더는 숨어 있고 싶지 않아. 사진 속 흐릿한 바다. 그러나 조영호의 손목시계 브랜드는 선명했다. 윤정이는 SNS에 뜬 그 사진을 확대했고 찍힌 시간 기록을 확인했다. 사설 탐정이 다시 호출됐다. 2025년 2월 3일 사건 번호 2025 가단 50127. 윤정이는 법원 민원창구에 서류를 제출했다. 합의는 없습니다. 1억 원을 청구합니다. 직원들은 놀란 눈으로 물었다. 아니 같은 상대에게 2번째 배상 청구 맞으세요? 윤정이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6월 10일 2번째 변론기일 재판장은 14살 준호에게 물었다.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한 마지막 기억이 언제니? 준호는 마른 침을 삼켰다. 지난 여름 놀이공원에서 사진을 찍을 때예요. 그때는 진짜 가족 같았어요. 그 말이 끝나자 세린이 울음을 터뜨렸다. 윤정이는 두 아이를 안아 달랬다. 변호인은 USB를 꺼냈다. 녹취 파일 제목은 2025년 1월 15일이었다. 조영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나 아직 결혼 안 끝났어. 하지만 소연, 너를 놓치고 싶지 않아. 박소연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둘 다 가질 수는 없어. 방청객에서 한숨이 쏟아졌다. 재판이 끝난 뒤 판사는 기록을 정리하며 메모를 남겼다. 별거는 파탄 아닌. 가족 사진은 화해의 의지. 반복 계기는 가증. 피해 최대치. 아이들. 2025년 6월 25일 오후 3시 208호 법정. 비고 박수연은 원고 윤정희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 지원 손해금은
2025년 2월 1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로 방청석엔 숨조차 길게 머물렀다. 윤정이는 아이들 손을 잡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조영호는 두 눈을 감고 미동도 없었다. 윤정이는 기자에게 짧게 말했다. 아이들 교육적으로 넣을 거예요. 다시는 돈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조영호는 회사를 그만두고 환경 NGO 단체에 입사했다. 남은 건 빚뿐이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박소연은 자신의 신작 그림에 심해라는 제목을 붙였다. 빚이 없는 곳에서도 파도는 끊임없이 움직여요. 제 속죄예요. 여기서 궁금증 하나. 같은 상대에게 2번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정답은 가능하다. 불륜이 합의 이후에 다시 발생했다면 반복된 독립적 불륜 행위로 본다. 또 하나. 별거 중이면 이미 파탄이니 위자료 감액 아닌가? 아니다. 단순 별거는 혼인관계의 파탄의 결정적 증거가 아니다. 이 판단은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특히 결정적인 건 놀이공원 가족 사진이 결정적이었다. 준호는 일기장에 썼다. 솔직히 아빠가 보고 싶다. 하지만 엄마를 울리면 안 된다. 세리는 그림 일기에 그렸다.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장면. 그 가운데엔 우리 가족 다시 함께 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게시판에는 댓글이 쏟아졌다. 별거 중이면 깨진 거 아니었어? 가족 사진 한 장이 판결을 뒤집다니. 2번 눈 감아주면 3번째는 없다.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한 번 잘못을, 아니 2번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위자료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진 신뢰와 아이들의 눈물은 무엇으로도 환산할 수 없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혹시 지금 관계가 위태롭다면 오늘 단 1분만 투자해서 괜찮아 라고 먼저 물어보면 어떨까요? 판사가 흰 봉투를 들어올리는 순간 법정은 숨소리마저 멎었습니다. 원고 김준혁 씨와 피고 김연아 씨는 친형제가 아닙니다. 이 단 한 줄의 DNA 결과가 가족을 뿌리째 뒤흔든 그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과 사라진 유언장의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지금부터 상속 소송이 어떻게 출생의 비밀로 바뀌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3사람입니다. 원고 김준혁 46,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던 그는 아버지의 전부를 자칭하며 평생 효자라 불렸습니다. 피고는 김연아 씨 39이고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작은 별이라 불리며 사랑을 받았지만 회사 생활에 치여 부양하는 데에는 소홀했다는 비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 김태석 씨, 소박한 목소였던 아버지는 5년 전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며 자필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준혁과 연아는 아버지가 남긴 30평 남짓의 단독주택과 약간의 예금, 그리고 어디선가 모아두었다는 현금 뭉치를 두고 갈등을 시작합니다. 유언장은 집은 큰아들 준혁에게, 예금과 현금은 연아에게 동등히 분배하라고 적혀 있었지만 문제는 상속 순번을 결정짓는 재산 목록 끝에 누군가 덧댄 듯한 추가 현금 5억 원이라는 그런 기재였습니다. 준혁이 말하길 5억이라니 아버지께 그런 돈이 있었단 말인가? 누가 봐도 손댄 필체야. 이건 연아가 조작했어. 연아는 혼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오빠,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아버지가 날 신뢰하지 못했다면 돈을 맡겼을까? 양측은 위헌장 위조 의혹으로 법원에 맞섰고 상속액을 두고 진흙탕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재판 3차 변론 기일이었죠. 준혁 측은 위헌장 감정서를 제출하며 추가 현금 5억이 후필이라는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연아는 눈시울을 붉히며
법정에 서서 소리쳤습니다. 오빠, 아버지를 믿어? 그건 아버지가 적은 거야. 내가 조작했다면 지금 여기 없었어. 판사는 결국 유언장의 진정성을 다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제1차 중재 경고를 내렸지만 두 사람은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준혁의 변호인이 또 하나의 폭탄을 던졌습니다. 변호인은 피고 김연아 씨는 원고 김준혁 씨와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법원에 진자 확인 검사를 신청합니다. 연아는 뭐라고요? 말도 안 돼. 법정안은 하나의 쉼표도 없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한순간의 침묵이 온 가족사를 집어삼키려 했었습니다. 2달 후에 봉인된 DNA 결과 봉투가 판사의 책상에 올려졌습니다. 방청석엔 친척과 주택 매수 희망자까지 모여 있었고 형제라 믿었던 둘은 각자 딴청을 피우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판사는 원고 김준혁 씨와 피고 김연아 씨의 유전적 부계 일치도는 0% 혈연 관계가 없음. 준혁이 말도 안 돼. 내가 본 아버지의 사랑은 뭐였지? 연아는 오해라면서 아버지는 날 딸이라 부르셨는데. 법정에선 탄식과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신 뒤섞였습니다. 재판은 상속 분쟁에서 출생 비밀 공방으로 급선회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아버지는 연아의 출생을 숨겼을까? 연아는 어린 시절 비가 오던 날 아버지가 노란 비옷을 입고 나를 왔어 라고 말했지만 그저 어린 상상이라 치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웃 최 씨의 법정 증언이 새로운 실마리를 던졌습니다. 최 씨가 말하길 25살이었던 김태성 씨는 산골 오지 목공소에서 일했는데 형편어려운 여인이 갓난한 이를 품에 안고 찾아왔어. 내가 이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울며 남겼고 그날 비가 옥수로 왔지. 그 아이, 그게 연아 아닐까 싶네. 이 문장에 둘의 세계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네 번째 공판이 이어졌고 준혁은 아버지의 수첩 한 권을 증거로 내놓았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1987년 7월 24일 메모에 작은 별 집에 데려옴 이렇게라고 적혀 있습니다. 연아는 입양됐고 이 수첩이 유언장에 기재된 5억의 출처를 설명합니다. 아버지는 연아의 친목에 남겨진 할 위자료를 쌓아둔 것뿐입니다. 상속 재산이 아니라 타의 명의 신탁금입니다. 오빠, 아니 준혁 씨, 그럼 나는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 죄송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날 사랑하셨어요. 변호인들은 각종 판례와 상속법, 친족관계 등록부 자료를 놓고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1심 선고일 재판부는 장작 27쪽짜리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첫째, 피고 김연아 씨는 사실상 입양관계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상속재산에서 별도로 관리된 5억 원은 입양 위자료가 아니라 목적성 증거 불충분으로 상속재산으로 인정합니다. 셋째, 피고 김연아 씨는 상속인의 친생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법적 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고 김준혁 씨의 상속률을 지분율 100%로 확정합니다. 피고 측이 점유한 예금 및 현금 5억 원은 원고에게 반환하라. 연아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버지. 판결 뒤 준혁은 승소의 형실보다 텅 빈 집에 울리는 걸음소리에 멈춰섰습니다. 옛날 연아가 그의 책가방에 몰래 넣어둔 초콜릿이 생각났습니다. 저 아이를 내가 처음 안아 올린 날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지. 너희는 한 배에 나오지 않아도 한 하늘 밑에서 큰다. 그 하늘을 내가 찢어버린 건 아닐까? 그 밤 준혁은 연하의 집 문 현관문 앞에 돈가방과 짧은 편지를 들고 돌아섰습니다. 연하야, 아버지의 돈이든 누구의 돈이든 너의 품에 안은 순간부터 우린 형제였어. 법은 그걸 잘라냈지만 내 기억은 아직 남아. 절반은 내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야. 그 편지는 연하의 눈물을 적셨고 돈보다 큰 화해가 조용히 피어났습니다. 6개월 후 준혁은 아버지가 살던 집을 리모델링해 작은별 목공방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간판엔 이렇게 새겼죠. 가족이란 필체도 증거도 지우지 못할 손의 옹기다. 오빠, 이 작은 별이 다시 빛날까? 응, 빛은 잊혀도 사라지지 않아. 우리 두 사람이 지켜보면 되잖아. 두 사람은 친자 증명서도 없이도 서로를 부르는 호칭 하나로 새로운 가족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법정 끝에서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랑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명제였습니다. 오늘 소개한 실제 판결문은 상속 다툼이 어떻게 한 가정의 뿌리를 들춰낼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유언장은 법적 힘을 가졌지만 그 뒤편에 숨어있는 감정과 관계는 판결문 한 줄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과 얽힌 오래된 오해가 있나요? 법보다 먼저 따뜻한 대화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